세계의 청년이 하나 되는 생명사랑, 자연사랑, 그리고 축제. 2014 제7회 세계청년 대자연사랑 축제가 대구에서 펼쳐집니다. 젊음의 춤과 열정, 다채로운 무대와 문화행사, 하나된 젊음이 만드는 지구촌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조진표라고 합니다. 진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요즘 대한민국의 교육계 상황인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질 때 진로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 교육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먼저 선행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또 진로 교육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무엇을 체험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만 고민을 하다가 또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잘 들어보시고 자녀 교육하시는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것은, 교육제도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다 보면 항상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교육이 많이 바뀌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들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교육제도를 따라가시다 보면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또 변해 있고 또 변해 있고 하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교육제도를 자꾸 따라가시다 보면 그런 똑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한 번도 교육이 먼저 변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가 먼저 변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쪽으로 교육제도가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지, 교육이 먼저 바뀌고 바뀐 교육제도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먼저 바뀌고 그 사회에 맞는 인재를 교육계에서 공급하는 쪽으로 교육정책들이 바뀌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뒷단에 있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앞에서 조금만 변해도 뒤에서는 많이 변하거든요. 이것을 채찍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뒷단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그 실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교육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면, 이 제도 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길래 우리 교육제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비단 대학 목표가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혹시 우리 아이가 대학을 마음에 안 드는 곳을 가더라도 사회에서는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길로 안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작은 이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딱 일관되게 목표를 가지고 키울 수가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변하고 있는 교육제도, 진로교육을 포함한 많은 교육제도들이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각각의 달라진 인재상들은 교육제도상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사회의 이런 변화 때문에 이런 교육제도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갈 때는 어떤 분야를 또 신경을 써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는가, 또 이런 사회의 흐름까지도 뒷부분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릴 것은 현대사회의 인재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가, 사회는
저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바로 교육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명문대학하고 막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시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대학은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평생의 어떤 무기가 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약해서 현대 인재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인재상에 우리 아이가 지금 맞게 크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체크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대학 입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재상에 맞는 우리 아이가 지금 커가고 있는가, 이 인재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 사회에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인재상 중에 하나, 그게 뭐냐? 성실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학부모님들은 좀 맥이 풀리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3월 달에 새로 부임을 해서 학부모총회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교육 철학은 진학 지도보다는 인성 지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합니까? 되게 싫어하죠. 이 고등학교 잘못 왔네. 나는 진학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도 밥상머리 교육이다, 인성이다, 성실이다 이런 얘기하면 왜 우리 학교는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라는 것은 현재 교장 선생님 얘기도 아니고 교육부 얘기도 아니고 그다음 누가 주장하는 얘기라고요? 사회가 원하고 있는 첨단 인재상 중에 첫 번째가 성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첨단 사회는 첨단 기술들을 인재상의 첫 번째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사회가 아이들의 가치관이 옛날 어른들의 가치관하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치관이 달라졌느냐? 그 난리 쳐놓고 이렇게 엄마들 고생시켜놓고 애들이 대학 가놓고는요. 대학 가서는 이 취업난에 간신히 취업을 해놓고는 이제는 엄마는 다 끝났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취업한 지 1년 만에 회사를 관두는 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직장 때려치고 관둡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입사한 406개 기업의 우리 신입사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현재 놀랍게도 1년 안에 회사를 관두는 애들이 중소기업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중견기업은 현재 24% 정도까지 육박해 있는 거죠. 이 취업난에 절대 안 건들 것 같은 삼성, LG 이런 대기업 집단도 1년 안에 14% 정도가 회사를 관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를 1년 만에 관두고 다른 회사 가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옮긴 회사도 또 1년 다니다 관둡니다. 회사 2번 때려치고 나서는 그제서는 또 엄마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대학원 갈래, 유학 갈래, 편입할래 하면서 엄마 노후에 사용될 마지막 돈까지 땡겨다 쓰는 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 내고 어디 다니던 버릇이 있어서 돈 받고 어디 다니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은 평생을 계속 돈 내고 어딘가를 다니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라는 것은 2년간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야 10년간 인재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잘 알려진 하루에 3시간씩 한 분야에서 10년간은 자기의 경험을 쌓아야만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게 사회의 법칙인데 그런 사람들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제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에서 진득하게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성실한 애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학들을 평가할 때는 그 대학에서 SCI 논문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교수 1인당 논문 수,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됨에 따라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의 중요 정책 과제가 됨에 따라서 대학들을 평가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취업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현재 너무 많아서 구조조정 중에 있는데 그 구조조정하는 첫 번째 기준도 뭡니까? 취업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학이 취업률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 관계자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원래 학교 안에 있던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을 갑자기 집중 투자를 하더니 활성화시키더니 애들을 불러다가 뭘 가르칩니까? 압박면접 대비법, 숙박면접 대비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2박 3일만 잘 참으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자꾸 또 대학들이 사회가 애들한테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사회는 실망을 하면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뽑아야 또 제대로 뽑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여러 방법 중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방법이 뭐냐? 요즘 애들은 하루 저녁 지내봐서는 잘 모르겠더라. 두어 달 같이 살아보고 그 중에서 애들을 평가를 하겠다. 뭡니까 여러분들? 인턴 중심의 채용으로 많이들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인턴 중심의 채용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채용 방식이긴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늘어나는 불편한 채용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작년에 이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어떤 채용 방식을 도입을 했느냐? 돈도 안 들면서 애들의 완전한 그런 평소의 모습을 보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하다가 발견한 방법이 연예인 캐스팅하듯이 길거리 채용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길거리 채용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요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용을 하니까 어떤 애들이 보입니까? 똑같은 시급 아르바이트 갖고 일하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평불만하면서 일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누가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추가적인 보상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것은 누가 뭔가를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아이의 교육된 또는 훈련된 그런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애가 있으면 채용팀이 길 가다가 그런 애들을 발견하면 몇 학년이니 물어봐서 채용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서류는 면해줄 테니 와서 시험을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채용 방식이 만약에 더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좀 피곤해지겠죠. 대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채용이 막 일반화되게 되면 평소에도 누가 나를 보고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된 행동을 해야 되니 그거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불편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저런 채용 방식들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이유는 뭐다? 우리 조직에서 진득하게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성실한 애들 찾기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게 우리 여러분들 관심 있는 교육이랑 뭔 상관이 있냐 싶겠지만 큰 상관이 있어요. 어떤 상관이 있냐면요. 자, 옛날에는 애들을 뽑는데 돈 들 일이 있었습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신 대학 이름만 보고 애들을 뽑으면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두어 달 월급 주면서 관찰해야 되죠. 안 나가게 교육시켜야 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지난달 정기채용 끝났는데 이번 달 상시채용 또 들어가야 되죠. 중소기업은 아예 나갈 것을 전제로 하고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과채용 현상까지도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먹거리 창출하고 일거리 창출하는 게 원래 사회가 맡은 역할이고 좋은 를 공급하는 것은 교육계에서 해야 될 일인데 갑자기 애들 뽑다가 볼일 다 보게 되는 이런 불만들이 사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회가 대학에게 화를 내는 거죠. 뭐라고 화를 내느냐? 요즘 대학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네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인재를 훈련시켜서 사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너네가 보내준 애들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원하는 애들이 아니더라. 혹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애들을 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하면서 사회제도가 교육제도를 압박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교육제도가 받아들여서 사회 요구를 수용해서
제도를 변형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회 요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실한 애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이 요구를 교육계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의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입시제도의 변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말단에서만 자꾸 보면 누가 바뀔 때마다 뭐 막 이게 퍼센트가 바뀌고 막 이런 것만 보이시지만 지난 10몇 년간의 우리 입시제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사회 요구를 일관되게 수용하는 쪽으로 바뀌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그동안 10몇 년간의 큰 경향은 뭐였느냐? 사회 요구를 수용을 해서 성실성을 강조하는 입시 쪽으로 바뀌어왔던 겁니다. 성실성을 강조하는 입시라는 것은 뭐냐? 대학 입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우리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정시와 수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시와 정시, 엄마 아빠 때랑은 다른 구조가 되는 거죠. 수시는 뭡니까? 목적이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을 종합해서 애들을 뽑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시는 11월 달에 보는 수능으로 애들을 뽑는 것을 정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입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나 궁금해 하시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많은 교육계의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문제은행식의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 IQ랑 굉장히 비례를 합니다. 문제은행식의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12년간 배웠던 것을 몇 시간 내에 인출해서 지식을 인출해서 맞춰보아가지고 풀어내는 그 능력은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애들이 그 시험을 잘 봅니다. 한마디로 수능 같은 스타일의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은행식의 시험을 통해서 애들을 뽑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시라는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보고 수행평가 잘 따라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은 머리 좋은 애들도 많지만 머리 이전에 뭐가 담보가 된 애들입니까? 성실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 입시를 수시와 정시로 나누는 이유는 수시로 성실한 애들 뽑고 정시로 똘똘한 애들 뽑아서 국가의 인재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대학 입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회가 요구가 달라진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똑똑한 애들은 잘 찾아보면 곳곳에 많은데 성실한 애들 찾기가 어려우니 성실한 애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사회가 교육계에 계속 요구를 하니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뭐가 점점 커지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겠습니까? 수시가 점점 커지는 방향 쪽으로 발전을 해왔던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변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 말단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누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거나 할 때마다 그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퍼센트가 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가 작년에 수시로 83%를 뽑고 정시로 17%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시로 75%를 뽑고 정시로 25%를 뽑습니다. 그러면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봐라, 작년에는 83%였다가 올해는 수시가 75%로 줄고 정시가 25%로 증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느냐? 논술이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 이게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많으니까 정부는 가급적이면 논술은 안 보든지 쉽게 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논술 안 봐도 애들을 잘 뽑을 방법을 알고 있으니 그렇다면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우리는 논술을 보지 않겠다. 근데 논술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시로 돌려서 정시 인원을 늘리겠다. 그래서 수시는 75%, 정시는 25%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퍼센트에 여러분들이 민감할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뭐다? 수시 중심의 입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제도의 몇 퍼센트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성실한 아이로 크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훨씬 더 성실한 아이인가 아닌가 이 교육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실하게만 키우셔도 굉장히 훌륭한 강점을 가지는 지금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깊게 설명드리면 머리 좋은 것은
그 딱 순간으로 애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시험 결과로만. 근데 성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순간으로 평가를 못 해요. 뭘로 평가를 해야 되죠? 기간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간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서는 우리 뭐에 해당이 됩니까? 학교 생활기록부, 학생부 중심의 그런 입시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학생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점수 1점 연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성실성은 어떻게 키웁니까? 뭔가를 시작했으면 열심히 해서 끝을 내고 시작했으면 열심히 해서 끝을 내고 이런 훈련들을 잘 시켜주시면 설령 엄마 마음에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을 갔더라도 이 성실성을 계속 훈련해 나간다면 사회 나와서 굉장히 좋은 인재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재상인 성실함과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것은 수시 중심의 확대, 학생부의 중요성의 증대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현대사회의 인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가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이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 아빠 때보다는 멋있어졌다라고 사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주장도 강하고 잘 놀고 또 재밌게 생활을 하고 또 자기 의견도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엄마 아빠 때는 못했던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사회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과 에너지가 요즘 중고등생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사회는 판단하는 거죠. 왜? 엄마 아빠 때는 겸손이 미덕이고 얌전한 게 미덕이고 막 이랬지만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막 국제 시장에서 막 그 서양 애들하고 부딪히면서 뭔가 경쟁을 하려 보니까 그쪽 애들은 되게 아는 척도 많이 하고 잘 놀기도 하고 막 체력도 좋고 밤새서 뭐 또 토론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 때랑은 달리 와서 이 아이들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계속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 그런 인재라고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던 애들이 희한하게 사회만 나오면 힘이 없어지더라. 사회만 나오면 다시 얌전한 아이로 더 막 얌전한 아이로 바뀌더라. 힘이 없어지더라. 이것이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옛날에 그 보여줬던 열정과 에너지를 계속 사회에 와서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찾아서 보내달라고 또 사회가 교육계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느 고등학생 2명이 앉아 있습니다. 두 애들 다 천진난만하게 활발한 아이들이고 아주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뽑는 사람인데 요구를 받았어요. 사회로부터. 두 아이 중에 좀 나중에 어른이 돼도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칠 아이를 찾아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여러분은 예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누가 더 열정이 넘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그때 찾아보는 게 교육계에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가, 연구된 내용들이 국제 교육계에서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들을 내려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냐면요. 똑같은 조건의 아이들이라면 중고등학교 때 예술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회 나와서 에너지가 넘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은 얼마나 일리가 있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합창부로 막 축제 때 열심히 그냥 힘든데도 연습을 해서 이 축제날 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딱 했더니 막 박수 받아보면요. 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박수를 받아본 사람만이 또 그 고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아이들이 반대표로 축구 선수로 나갔는데 체육대회에서 많은 전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골을 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힘들어도 또 골을 넣고 싶어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계에서 예술체육활동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뭔가 몰입을 해서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고 박수를 받아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나와서도 에너지가 넘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이번에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의 비법이 뭔가를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시 입학으로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는데, 명문대를 그 학교의 주요 정책을 보게 되면 어떤 정책이 있느냐, 1인 2기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2가지 동아리는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2가지 동아리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체육 동아리는 다 가입을 해야 돼요. 축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탁구를 하든 그건 무조건 강제 가입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취향에 따라서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해서 이 2가지는 반드시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그 학교의 정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고등학생이지만 우리 오후 시간 끝나고 뭐 자율학습 하기 전까지 나는 2가지를 가입했잖아요. 하나는 합창부와 하나는 배드민턴부입니다. 그렇죠? 우리 체육대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배드민턴 빨리 준비하러 연습하러 가야죠. 또 합창부 축제 공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모여가지고 선후배들 만나서 또 훈련을 해야 되죠.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그 고생 끝에 무대에서 박수를 받아본 아이들은 나중에 역시 그 고생을 또 하려고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와 열정으로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학교는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예술 체육 활동을 열심히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르는 건 오직 누굽니까? 엄마 아빠들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합창부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이놈 자식 고등학교 가면 공부한다더니 또 노래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틀리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기왕 하기로 한 거 열심히 해서 축제 때 한번 공연하는데 엄마도 부를 수 있으면 한번 불러봐줘라. 그럼 엄마도 꽃다발 들고 갈 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교육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합창부는 그래도 얌전해 보이니까 괜찮죠. 엄마, 나 힙합 댄스 동아리 들었어. 그럼 너는 대체 누구를 사귀는 거냐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역시 엄마가 틀린 거죠. 그거 역시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기왕 하기로 한 거 열심히 해서 축제 때 엄마 아빠도 한번 불러보고 엄마 아빠 꼭 시간 내서 갈 테니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게 애들한테는 훨씬 더 맞는 교육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약간 내성적이고 이런 팀플레이를 잘 안 하는 아이라서, 그럼 우리 아이는 열정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역시 교육계에서는 몇 가지 알려진 내용들이 있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느냐? 취미 활동을 매니아적 수준까지 깊게 한 아이들은 뭔가 몰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와서도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입학사정관제를 도입을 하면서 언론에서 특이한 사례라고 많이 보도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 이렇게 취미활동이 깊게 들어가서 학문의 영역까지 근접한 아이들이 특이한 사례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학교 때까지 취미활동을 잘 한 게 있다면 그것을 격려를 해서 여러분들 자녀의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아주 좋은데, 역시 엄마 아빠들은 또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 앉혀놓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네 좋아하는 취미활동은 3년간만 참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마음껏 할 수 있으니 그때 해라. 이거 역시 애들의 좋은 면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순수한 열정 측면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사실은 내가 내 가려는 진로 목표상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까지도 활용을 한다면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열정을 보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에 몰입하는 열정, 에너지, 이거를 보유하면서 지금 크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점점 갈수록 무기력한 아이로 바뀌고 있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술 체육 활동과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한 열정을 보는 방식으로 대학 입시에서는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엄마 아빠 때 옛날에는 정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엄마들이 좋아하는 7가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한의사, 교사, 공무원. 이런 직업들은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더라도 반드시 세금을 걷어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그런 직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전문직들, 이런 전문직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의 고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신 덕에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기준으로는 세계 40위권 정도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역 기준으로는 세계 10대 대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고민은 엄마 아빠 때부터 잘 알려진 그런 직업들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옛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누군가는 와서 해결해 줘야만 이 큰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바뀌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했던 직업들은 아직도 잘 필요를 하지만 이 직업들은 옛날부터 뽑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뽑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사회적으로 당황하는 것은 뭡니까? 새롭게 생긴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은 누군가는 와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옛날에 뽑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요즘 사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옛날에 그 공부 잘했던 직업들은 대부분 대학 순위랑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젊은 대학생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어느 기능을 와서 해결해 줄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아니라 너는 대체 뭘 잘하느냐, 이걸로 바뀌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뭘 잘하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우리는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교육계에 약간 실망했던 것은 뭐냐면 사회는 이렇게 첫 번째 애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에서 뭘 잘하느냐로 바뀌어 있는데 애들의 답변은 여전히 옛날식으로 답변을 한다는데 큰 고민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너 뭘 잘하는데 물어봤더니 애가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저는 서울대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이력서 보면 잘하는 내용이고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네가 그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는 내용이고 내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같이 졸업한 네 동기 서울대 졸업한 3,500명 중에 네가 뭘 잘하냐고, 그걸 알아야만 너를 어디다 배치할지를 알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 뭘 잘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 고대 나왔대. 얘도 말귀 못 알아듣는 애입니다. 그럼 어떤 애들이 좋은 애들입니까? 너 뭘 잘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베트남어학과 나왔는데 4년간 따지도 안 하고 베트남어를 너무 재밌게 공부했고 중간에 3학년 때는 하노이로 1년간 교환학생도 갔다 와서 딴 건 모르겠지만 베트남어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바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베트남어가 사회적으로 쓸모 있었나요? 없었죠. 교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최근 들어서 베트남어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높아지고 있느냐?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합치면 인구 1억이 훌쩍 넘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인구 1억 넘는 신흥시장이 몇 군데 안 남아 있는데 수출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는 그런 신흥시장 가서 몇 군데 안 남은 1억 넘는 신흥시장 가서 뭔가를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옛날 엄마 아빠 때는 없던 회사 안에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그쪽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가 그 베트남어를 잘한다니 얼마나 훌륭한 인재일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작년부터 11월 달에 보는 수능에 베트남어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베트남어는 수능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어를 전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고등학교는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능 과목으로 넣는 이유는 사회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거세고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큰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아이들이 베트남어를 선택을 해서 사회를 빨리 나와주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을 빨리 맞춰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너 뭘 잘하느냐 물어봤더니 애가 뭘 잘하느냐라고 우리 물어봤는데 자기가 막 기가 죽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고 나와서 전문대 나왔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뭘 잘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애는 여전히 학교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건 이력서 보면 잘 아는 내용이고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네가 뭘 잘하냐고. 그걸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라면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내가 컴퓨터에 빠져서 공고 가서도 컴퓨터 관련된 멀티미디어 학과를 갔고 전문대에서도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학과를 나와서 딴 건 모르겠지만 자바 프로그래밍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걔는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 언어 중에 자바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시는 포털 사이트들의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학교에서 쓰는 나이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자바 프로그래밍 없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산실에는 항상 자바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애들이 득실돼야 정상이 되는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게임 열풍에 스마트폰 열풍에 중소 IT 벤처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대기업에 있는 자바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산실에는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 애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가 그걸 잘한다니 얼마나 훌륭한 인재일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사회가. 우리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를 물어보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뭘 잘하느냐를 질문을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니 그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아이를 키워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계에. 그랬더니 교육계가 그것을 화답을 하는 거죠. 화답을 해서 뭘 잘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잘하려면 일단 대학생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뭘 잘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학생이 뭐라고 답변해야 가장 신뢰가 가겠습니까? 지가 4년이나 2년간 공부했던 전공을 가장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그래도 신뢰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도 아이들을 뽑을 때 합격을 위해서 우리 과를 온 것이 아니라 4년간 딴짓 안 하고 우리 학과를 열심히 다닐 아이인가 아닌가, 진짜 우리 과가 좋아서 오는 아이인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합격을 해서 오는 아이인가, 이걸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4년간 딴짓 안 하고 우리 학과를 열심히 다닐 아이인가 아닌가, 이걸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대학 입시 수시에서는 현재 6번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학을 6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6번의 수시에선 6번, 정시에선 3번을 주고 있거든요. 그 6번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는 뭐냐,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6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대학 지원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뭡니까? 6번의 기회를 줬더니 A대학교에는 기계공학과, B대학교에는 전자공학과, C대학교에는 화공과 이렇게 씁니다. 합격 가능한 과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그럼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A대학교에는 내가 왜 기계공학도로서 적합한 아이냐면 이렇게 쭉 써놓고는 B대학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왜 전자공학도로서 타고난 아이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건 교육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사람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걔가 기계공학과는 붙고 전자공학과랑 화공과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계과 들어가서 힘들 때마다, 중간고사 보고 재미없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 전자과를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뭡니까? 중간에 휴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자꾸 남의 과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6번의 기회를 준다라면 지가 건축설계사가 꿈이라면, 자기가 건축설계사가 꿈이라면 A대학교에도 건축학과 쓰고 B대학교에도 건축학과 쓰고 C대학에는 건축이 없어서 토목공학과 쓰고 D대학교에는 건축공학과 쓰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건축설계사 건축학과가 목표인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학교 안에서도 우리과와 관련된 과목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했을 것이고 우리과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우리 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하지 않았겠느냐. 독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한테는 우리 때랑은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합격 가능한 학과를 정하려면 학과는 나중에 점수만 보고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합격 가능한 학과를 정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 들어갈 학과를 정하고 나머지 2, 3학년 동안 내가 그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학과를 정하고 2, 3학년 동안 여러 가지 일관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까? 진로 교육이 굉장히 그래서 갑자기 강조가 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과를 정하려면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학과가 정해지나요? 아니죠. 중학교 때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때 결정을 하니 중학교 때는 다양한 연습을 해서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도록 하자. 그게 바로 뭡니까? 자유학기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중학교 애들한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자유로운 시기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나중에 사회는 어느 대학이 아니라 뭘 잘하느냐를 물어보는 거니 어느 대학 나왔다 이걸 답변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너 잘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자신 있다. 이건 반드시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든지 상관없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잘해서 또래 아이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아이를 위해서 최고의 그런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또 사회에서 원하는 요즘 인재상은 뭐냐면 사회가 굉장히 대단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협업 능력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때는 업무의 최소 단위가 개인이었어요. 업무의 최소 단위가 개인이었다는 건 뭐냐면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똑똑해도 잘 살 수 있는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 많으시겠지만 주변에 꼭 그런 친구들 한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냐면 성격은 되게 안 좋은데 공부는 되게 잘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친구가 성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고시 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밑에 사람만 불쌍할 뿐이지 본인이 성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회가 너무나 커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업무의 최소 단위가 이제 개인이 아니라 팀 단위로 바뀌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똘똘한 사람 2명 뽑았더니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우리 팀 망칠 사람보다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2, 3사람이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팀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들이 훨씬 더 필요한 능력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 능력이 좋은 아이들을 사회로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까 열정하고 비슷한 문제죠. 대체 똑같은 2명이 있는데 나중에 누가 더 협업 능력이 좋을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역시 이 문제도 교육계에서는 경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협업 능력이 좋은 애들이 누구냐? 중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열심히 한 아이들,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한 아이들, 학생의 임원으로서 리더십 발휘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인 사람보다는 협업 능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랑은 전혀 다르게 자꾸 학교에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뭐 이런 것들이 중시되고 있는 것도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협업 능력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5번째가 굉장히 민감한 얘기가 되는데요. 민감하면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5번째는 어떤 인재를 좋은 인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거의 90%에 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수출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엄마 아빠 때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실력이 강한 아이들을 좋은 인재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외국어 이 도전 정신과 글로벌과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주변을 보시면 영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교육계에서도 이걸 누가 자신 있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합의를 못 본 게 바로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강력하게 외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그동안 요구를 했더니 이상하게 만약에 교과나 시험에서 영어를 강조해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편법식으로 제가 봐도 그건 이상한데요. 왜 과목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 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영어를 강조해서 하나의 전형으로 뽑게 되면 이상하게 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학들은 영어 비중에 영어의 가중치를 많이 줘서 뽑으면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대학마다 국제학부라는 걸 만들어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을 자꾸 따로 뽑는 전형들을 그동안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작년 수능에서는 이 국민들의 상식을 하나 깨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14학년도 입시는 어땠냐면요. 작년 수능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놨습니다.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눈 거죠. 쉬운 A, 어려운 B, 국어도 영어도 쉬운 거, 어려운 거, 수학도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만들어 놨고 교육부가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어려운 걸 선택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려운 과목은 최대 2과목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과목 중에 2과목만 어려운 걸 할 수가 있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어려운 걸 선택할 수 없으면 뭐만 자유로워진 겁니까? 영어만 자유로워진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상위권 이상의 많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 오려면 영어는 어려운 B형을 택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등학교가 대혼란에 빠진 거예요. 어떤 혼란에 빠졌냐면요. 자, 국어 어려운 거 택하는 애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문과 애들이 택하겠죠. 수학 어려운 거 택하는 애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과 애들이 되겠죠. 명확하죠. 그럼 영어 어려운 거 택하는 애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계열로 가다가 그거는 학력으로 나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학교에서 영어 원래 중간 정도 성적을 보여줬던 애가 영어가 좀 부족한 아이들이 쉬운 A형으로 나는 어차피 명문대학 안 갈 거니까 난 쉬운 거 택할란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얘는 원래 영어가 학교에서 중간 성적이었는데 그 밑에 층의 아이들이 다 쉬운 걸로 빠져나가니까 얘는 졸지 어려운 B형에서 뭐가 됩니까? 꼴찌가 되죠. 바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걸 못 맞출 가능성이 높게 되니까 갑자기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 A형을 얼마가 택할지도 모르겠고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그 영어 때문에 어떻게 애들을 우리가 지도를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2015학년도 입시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국어와 수학은 여전히 A형, B형으로 놓지만 영어는 원래 이런 논란이 있고 중요하니 영어는 그냥 영어 하나로 통일하는 입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 하나를 크게 깨는 시험입니다. 어떤 상식을 깨는 시험이냐? 지금 많은 기성세대들은 어떤 상식을 갖고 그동안 살아왔었느냐? 수학 잘하면 뭐죠? 이과. 국어 영어 잘하면 문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수능부터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과 애들은 수학하고 영어를 잘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고 문과 애들은 국어하고 영어를 잘할 것을 요구를 하는 영어는 계열과 상관없이 중요 과목화되는 게 작년 입시의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문이과는 전 세계에서 나누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시대에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문이과를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일단 영어를 먼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고3, 고2들은 국어, 수학만 A형, B형, 영어는 영어 하나로 보게 되는데, 그러면 문이과를 완전히 통합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계열과 상관없이 똑같은 국어, 영어, 수학을 시험 보는 게 문이과 통합된 형태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먼저 통일을 했으니까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하나를 먼저 더 통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국어를 중간에 통일을 하는 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우리 수능을 볼 때는 영어와 국어는 단일 과목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만 문과냐 이과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무렵이 되면 다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 하나로 보겠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또 우리 어머님들은 극단적이시라 집에 가서 또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가 된 세상인데 엄마 아빠처럼 재미없게 살지 말고 넓은 세상 보고 재미있게도 하고 싶은 대로 많은 경험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아이가 가슴에 큰 포부가 생기면서 글로벌에 대한 시각들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인재가 지금 사회에서 찾는 최고의 인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인재가 누굽니까? 현재 사회에서는 성실하면서 열정이 있고 전문성이 강하면서 협동정신이 강한 글로벌 도전정신과 어학실력이 높은 그런 아이가 바로 최고의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나라도 잘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회는 이 애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걸 다 갖춘 애들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책하는 분이라면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걸 다 맞춰야만 사회는 잘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저걸 혼자 다 갖추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부분별로 만족한 애들을 골고루 뽑아주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이면 다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입시 다양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 좋은 애들만 자꾸 뽑아달라? 수능 잘 보는 애 뽑아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성실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달라? 내신 좋은 애들 뽑아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막 교류하는 일들을 많이 하니 활달한 애들 보내달라 하면 학생부에서도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을 뽑아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입시 전형들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별로 맞춰서 뽑아주는 그런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렇게 대학 입시랑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만 대학 입시는 중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는 이런 아이로 커서 내 품을 떠나느냐,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1점, 대학 이름,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저런 능력을 갖춰야만 사회에서 행복하게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선이 달라집니까? 돌아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를 평가하는 거고요. 오늘 아이가 들어와서 뭔가 계획된 일을 잘 끝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축제에서 얘가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참여를 해서 재밌게 활동을 했느냐, 그거 역시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느냐, 굉장히 아이가 잘 크고 있는 중요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또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젊었을 때는 많은 나라 돌아다니면서 경험 많이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아이가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인재의 모습과 입시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유망 분야,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자녀가 장기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